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저널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저널을 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찾는지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왜 찾는지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러면 저널 하나를 보면은 논문 뭐 한 10페이지, 짧게는 한 8페이지, 길게는 20페이지 그 정도 되는 거를 내가 일일이 다 봐야 되냐, 하나하나. 당연히 그럴 필요 없죠. 쓱쓱 필요한 것만 훑으면서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널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를 볼지를 알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논문의 구성 부분은 논문을 읽기보다는 쓰기에 좀 더 관여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읽는 입장에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쓰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읽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얘기를 할 거고, 뒤에 강의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 법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좀 더 상세히 하겠죠. 참고할 만한 문장까지 들여가면서. 우선 논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논문을 제가 쓴 거를 가져왔죠. 부끄럽지만. DBPR에서 받으면은 이렇게 앞에 DBPR하고 한 페이지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논문 본문은 아니에요. 여기부터 논문이죠. 한번 보시죠. 거의 이제 모든 저널 논문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에 상당히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잘 꾸며져 있거든요. 양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에 뭐 ISS도 있고 57권 5호에 나왔죠. 그럼 5호니까 우리가 10월에 나왔을 거다. 실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DO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할 거예요. 클릭을 해버렸네. DOI라는 거는 그 인터넷상의 고유 주소거든요. 이 논문에 뒤에서 설명할 거고. 우선 쭉 한번 구성을 훑어봅시다. 그러면은 제목 써져 있고 저자도 한글로 써져 있죠. 제목하고 저자는 근데 반드시 영어로도 같이 써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글 논문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한 영문 논문을 썼다고 쳐요. 그러면 영문 논문을 봤을 때 이 논문이 인용돼 있을 때 외국인이 찾아서 뭐 뭔지 구경은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게 제목, 초록, 그 다음에 그림은 국제 공용일 거 아니에요. 그림,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영어로 써줘야 됩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제목도 써져 있고 영어로 저자명도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초록이 써져 있습니다. 짧게 초록이라고 해서 그 요약문이에요. 요약문 있고 키워드 써져 있고 이 논문은 이런 걸 다루고 있다 라고 키워드도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보자면은 서론이라는 게 나와요. 논문은 일반적으로 서론,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했냐를 썼고요. 쭉 내려가서 뭔가 이 논문에서 사용한 수학적 모델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논문은 실험이 좀 우선했기 때문에 제가 실험 얘기를 앞에 썼어요. 근데 수학적 모델이 중요한 실험이면은 수학적 모델이 앞으로 오는 게 맞죠. 순서가. 여기선 3장에 있지만 2장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이제 실험 결과들 쓰겠죠. 실험 결과 있고 뭐 걔를 해석한 결과도 쭉 써놨어요. 표 같은 걸로. 나중에 표로 정리를 해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다 라고 숫자로 표현을 해줬죠. 마지막으로 결론 씁니다. 결론 쓰고 후기라는 거 써주고, 후기는 뭐 이 논문 쓰니라 내가 너무 고생해서 기쁘다 그런 얘기 쓰는 게 아니라 이 연구는 누구 재원으로 수행됐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쭉 쓰는 거죠. 누구의 무슨 연구를 참고를 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게, 논문에 있는 모든 표는 다 숫자와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쓰면 안 돼요. 그림도 보시면은 영어로 써놔야 돼요. 한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외국인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림은 영어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비슷한 분야의 다른 논문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구성이라는 거 강조하려고 그래요. 얘는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인데 2009년도에 실린 거고요. 조금 형식은 다르죠. 이게 2010년쯤에 한번 바뀌었어요. 대한조선학회 논문 양식이. 근데 옛날 거라고 해서 다르진 않아요. 제목 써져 있고, 저자 써져 있고, 저자 소속 있고, 영어로도 써 있죠. 초록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써져 있고요. 네, 똑같아요. 나머지는 서론 써져 있고. 여기서는 수학적인 모델이 먼저 왔죠. 실험보다. 조정 운동 방정식에 대한 내용. 이것도 배 조정 문제고 아까 앞에서 보여준 논문도 배 조정 문제거든요. 근데 실험에 대해서 집중을 했냐 아니면은 수학적 모델에 대해 집중했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실험 어떻게 했냐 써져 있네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표는 다 영어로 써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캡션이라고 해서 자막을 달잖아요. 걔도 영어로 써야 돼요. 그래야 한글을 몰라도 이해하지. 표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림 쭉 가고 4장 이제 연구 결과 나오겠죠. 네. 연구 결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썼고 여기는 부록으로 이제 논문 본문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는 내용을 부록에 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들 논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논문들만 가져왔는데 다른 분야 논문들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서론으로 시작하고 제목부터 시작하죠. 제목부터 시작하고 초록 써져 있고 뭐 저자 얘기 나오고 아니면 저자 나오고 초록 나오고 본문도 항상 보면은 서론,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결과, 결론 이 순서대로 가요. 이게 좀 바뀔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큰 틀이 바뀌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글이나 후기 저는 후기라고 썼었죠. 후기 쓰고 참고문헌 리스트 하면은 논문이 끝납니다. 뭐 추가로 부록 나올 수도 있고 이 순서는 그러니까 되게 엄밀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큰 타이틀들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본문 내용도 어지간하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코스 요리 먹을 때 뭐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뭐 조금 바뀔 수 있죠. 순서가 뭐 스테이크랑 파스타가 안 바뀌나? 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파스타랑 피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집 가면은 탕수육이랑 깐풍기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항상 처음엔 샐러드고 중간 먹고 마지막에 면 먹잖아요. 중국집 코스 요리는. 이제 그 큰 틀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나오는 메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죠. 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메인 메뉴는 저기 깐풍기입니다라고 하면 깐풍기가 중요할 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안 나오고. 그런 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논문을 쓰는 틀에 대한 거는 요 순서는 이 구성은 어지간하면은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논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제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목을 이상하게 쓰면은 사람들이 논문을 잘 안 보겠죠. 그래서 제목은 뭐 어떻게 쓰냐면은 논문의 주요 키워드 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A, B, C 얘기했었죠.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우선 잘 배열을 해보세요. 그걸 잘 나열을 하는데 하나 문제는 너무 간결하면 안 돼요. 너무 간결하면은 이 논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해도 똑같죠. 간결하다는 게 되게 뭉뚱그려 표현을 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연구들을 하는 기존 연구 논문들과 중복이 안 됐으면 좀 좋겠죠. 제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박 저항 성능에 대한 연구라고 합시다. 이게 한 1800년도? 이때는 말이 되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선박 저항 성능이라는 게 없었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처음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제목 써도 이해해 줍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쓰면 아니 뭘 어쨌단 거야 라는 얘기 나오죠. 난 그 중에 형상계수에 대해 보고 싶어요. 뭐 조금 더 논문 제목 같아지긴 했죠. 근데 형상계수의 어떤 면을 보고 싶냐가 요즘 연구일 거예요. 어떤 영향? 프루드수의 영향을 보고 싶어. 그러면 프로수를 뭘로 볼 거예요? 모형 실험을 할 건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건지. 난 유동장을 재서 보고 싶어.
형상계수를 푸르드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동장 계측을 통해 보고 싶어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ABC 할 때 이거겠죠? 그럼 걔를 가지고 어떻게 쓸래? 내 연구는 선박 저항 성능 중 형상계수에 푸르드수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어. 뭘로? 유동장 계측을 통해서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목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제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말에서는 강조를 하는 게 뒤에 오기는 하는데, 근데 결국엔 논문은 꼭 뒤에 강조할 내용이 올 필요가 없는 기술적 글쓰기예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술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뭐를 다뤘냐? 나는 형상계수의 푸르드수 영향 분석을 하는 게 진짜야.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실험을 했을 뿐이야. 중요한 게 앞에 오겠죠. 아니면 이거 형상계수 푸르드수에 대한 변화 분석은 뭐 그냥 한 건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이렇게 설계한 게 너무 강조하고 싶어. 앞에 쓰면 되죠. 유동장 계측을 통한으로 시작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예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키워드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제목을 정할 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영어로 쓴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한 15단어 정도? 뭐 관사, 전치사 다 합쳐서예요. 단어로 그냥 15개. 띄어쓰기 15번 정도 되면은 적절한 길이에요. 옛날 연구들은 좀 더 광범위해도 됐거든요. 막 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구들이 많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논문들 제목이 짧아요. 짧은 경향이 있어요. 한 8단어 정도? 12단어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많이 좀 연구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키워드들을 오해 없이 잘 드러내려면 한 15개 정도 단어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한글로는 뭐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이제 초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초록은 논문의 영어 요약이에요. 한글로 초록 절대 안 써요. 제대로 얘기하자면 초록은 논문 요약이고 그 다음에 문장은 한 4-5개 정도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짧은 문장 탁탁 토막 쳐가지고 4-5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긴 문장으로 4-5개 정도 되고 그럼 독자는 그 초록을 읽어보고 이제 이 논문을 돈 주고 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버릴 건지 안 볼 건지 그걸 정하겠죠. 근데 초록은 제목을 이미 찾아본 사람이 보는 거를 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초록 시작할 때 내 연구에 뭐 이런 연구 자체를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요새 선박 저항 성능이 중요해졌다거나 그거 아는 사람이니까 논문 보는 거예요. 초록은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 도입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를 써야 되냐? 연구를 뭘 했는지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뭘 찾았는지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초록 뒤에 키워드라고 해서 논문의 핵심 단어들을 나열을 해주면은 이 키워드를 보고 내가 보는 거랑 맞네? 하고 논문을 따라 보겠죠. 제가 아까 제가 쓴 논문이라고 보여드렸던 건데 문장을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초록은 이 정도 문장 구성이란 거예요. 지금 7개나 썼는데 좀 긴 편이에요.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 우선 저는 어떻게 쓰냐면 초록 첫 문장은 제목을 풀어서 씁니다. 제목은 많이 함축적이기 때문에 걔를 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쓰고 뭘 실험했는지 쓰고 뭐에 대해서 실험 조건 뭔지 쓰면 되겠죠. 조건이 2개라서 2개 썼어요. 3개 썼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했는지 쓰고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나 아니면 그를 통해 뭐가 나왔는지 그렇게 그냥 짧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문장들만 쭉 연결해가지고 초록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쓰인 논문이라면 여러분들이 초록만 봐도 뭔 얘기를 하는지는 그 다음에 뭘 찾아냈는지까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저자들인데 물론 대한조선학회는 저자가 제목 뒤에 오긴 했지만 순서대로 초록 뒤에서 저자 얘기를 하자면 저자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일저자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교진저자, 공동저자. 제1저자는 논문 작성에 대해 공헌을 제일 크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기준으로는 키보드 잡고 쓴 사람이 제1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해서 실험도 설계했고 그 실험 설계해서 해석도 했고 마지막으로 키보드까지 잡은 사람이 일저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키보드 잡은 사람이에요. 뭐 실험은 남이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계해서 이거 실험해봐 라고 했을 때 누가 해줄 수도 있고 뭐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 낸 사람인데 근데 아이디어만 낸 사람이 이게 논문에 그게 있냐 공헌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만 하는 건 누구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구체화해서 결국에 논문으로 완성한 사람이 일저자가 돼야 된다라고 봐서 저는 키보드 잡은 사람이 일저자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기는 합니다. 뭐 연구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도교수는. 그 다음 교신저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를 하고 이후에 대해서 연락을 받는 그 연락처를 제한된 사람이에요. 교신을 한다는 거죠. 연락을.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논문을 투고하는 걸 이 사람이에요. 일저자가 안 해요. 교신저자가 하고. 그럼 대개 교신저자는 누가 하냐? 연구의 논문에 대해서 이후로도 계속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학생을 교신저자로 놓지 않는 이유가 학생은 이제 졸업하면 나가잖아요. 딴 데 취직해야지. 그러면 이제 논문에 뭐 소속 충남대학교 돼 있는 게 유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럼 충남대 남아있는 사람이 저 교수니까 교수가 교신저자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 전체에 대한 책임자가 교신저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과제 책임자. 그럼 또 학교에서는 대개 책임자가 교수니까 교수가 교신저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학생이 독자적으로 한 연구다. 그럼 지도교수가 교신저자할 필요 없잖아요. 학생이 자기가 책임자인데 뭐 그런 경우도 학생이 교신저자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에 단순히 참여한 사람은 우리가 공동저자로 넣어주는데 공동저자는 단순히 뭐 실험 수행하고 아니면은 뭐 연구실 후배인데 저기 아침에 커피 끓여줘가지고 뭐 감사해서 저자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연구에 학술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공동저자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난 저 사람이랑 사이가 좋으니 넣어줘야지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네. 적어도 학술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저자를 넣어준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잘랐다가 그 뒤에서 다시 갈게요.